네, 한일 정상회담은 끝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포간담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외교안보 전문가들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양기호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일 정상회담 끝났습니다. 저희도 도쿄 현지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 일본 전문가시니까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 전반적인 평가 먼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한일 관계 선순환을 위한 지금 물꼬리 잘 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17년 만에 이렇게 공동 문서도 나왔고 일본 내에서 우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통해서 한미일 관계도 더 선순환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 외교, 특히 진보 정권의 대일 외교라는 것은 항상 그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그런 부분을 약간 불식을 시키고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하는 점에서는 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이제 조금 나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 이시바 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 구두 기자회견에서 전혀 역사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한 두세 시간 뒤에 그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담화를 승계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에요. 네, 김대중 오부치라는 워딩은 우리 정부만 쓰고 그 일본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쓰지 않고 1998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이제 뭐 통일한 사죄와 반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구는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문구를 조차 쓰지 않았거든. 그렇죠. 아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한일 관계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고 왜곡이 돼가지고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아베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2015년에는 뭐 후세대들에게 사죄할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원위치가 됐다.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시바 총리도 아스쿠니도 가지 않고 이번에 이제 반성이라는 말도 쓰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역사 인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협점에서 했는데 약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 조금 이런 그 역사를 직시하기보다는 미래의 지향에 조금 더 뭐랄까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우리 지금 시민단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진보 측에서는 과거 직시는 없고 왜 미래지향만 있냐. 미래지향은 과거 직시라는 조건하에서 출발한다. 아쉽죠. 아쉬운데 저는 두 단계로 나눈 거 아닌가 생각해요. 셔틀 외교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이시바의 정권의 불안정성을 감안해주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마이니치가 해서 29%를 정권 지지율이 33%에 4% 올랐거든요. 와. 그중에 그 여론조사 분석이 한일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한테 지금 일본이 부채를 졌다 우리한테. 이시바가 부채를 졌다고 생각하고 결국 9월달에 이제 자민당 총재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이 나서 살아남는다면. 만약 이번에 부딪혀가지고 이시바한테 나쁜 영향을 끼쳐서 날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채를 지고 살아남는다면 서울에 불러서 꽤 빨리 부를 생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서울에 와서 오히려 이 사과 문제가 하면 더 걱정이지 않을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이세자키 겐지라고 일본의 평화운동가입니다. 레이와 신생구미 입으로 이번에 참여연 당선된 분인데 제가 나가사키 추모식 갔다가 만나서 이시바가 이분을 스승으로 불러요. 이분하고 와다 하루키 선생님하고 두 분 그리고 저하고 남기정 선생님 네 사람이 한일 공동성명 초안을 같이 만들어서 양쪽에 들이댔습니다. 와, 이시바한테도 들이댔고 우리 대통령한테도 들이댔고요. 이시바 말은 전해진 말은 다 동의한다. 다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공동성명은 어렵다. 이걸 시작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희망 회로를 좀 돌리면 정권이 좀 안정이 되면 이시바는 사과할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래를 전제로 다시 지금의 평가를 조금 유보해주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좀 엉뚱하긴 하지만 노란봉투법도 20년 기다렸는데 아니 과거사 문제는 더 심하게 오래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시바의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조금 네. 한 달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근데 9월에 한국에 오길 에이펙 경주 에이펙이 10월인데 10월입니다. 예, 10월 그때 31일이죠. 될까요?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오는 것은 뭐 얼마든지 일정이 맞춰서 네. 올 수는 있을 텐데 예. 문제는 9월달에 총재선거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시바가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정책 입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중의원, 네. 그다음에 도쿄도 지방선거, 그다음에 참의원 선거 예. 3번이나 참패했거든요. 예. 네, 이게 요소야대 그러니까 중참 양원에서 요소야대는 역사상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입지가 약한 거예요. 약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하느냐? 예. 총재선거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합니다. 음.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총재선거를 앞당겨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총재선거 방식도 결정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살아나온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사히 신문 같은 데 조사한 거 보면 네. 이시바가 그대로 났다. 그게 어. 한 74%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우선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지. 누구를 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데이터도 없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예. 이제 데이터가 예를 들면 예. 지금 44살밖에 안 된 그 코이미 신지로 있거든요. 아직 젊어요. 그리고 예. 경험도 부족하고.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좀 이제 우익 예. 그 여자 정치인이 예. 있는데 아베 제2의 아베야. 예. 그런데 이 여성 정치인만은 제발 일본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 사회 일본의 안에서. 중산층이나 지식인이나 자민당 내에서도 당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유력한데 아직은 내년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 봄까지는 이시바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모르죠. 네. 과연 네. 10월 30일 날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지 예. 없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9월 선거에 따라 달라진다. 네. 예, 9월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또 9월달에는 유엔이 유엔에서 총회가 있어요. 유엔 총회 예. 두 사람 다 갈 가능성이 꽤 크고 예. 그다음 10월달에 에이펙이 있고 예. 12월달에는 한중일 예. 일본이 또 호스트입니다. 예. 뭐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네. 12월 달에 뭔가 모멘텀이 생길까요? 한중일 때. 근데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전략적 대화의 단초를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평가해 봄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급한 건 미국입니다. 예,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3실장이 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떠나면 항상 국내를 지켰는데 이번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때 뭐 회담 취소해버린다라는 얘기도 미국 측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김준영 교수님은 의원님은 예, 뭐 미국 전문가시니까 원장 교수 이런 뭐 세계 중에 아무거나 불러주시고 모자가 너무 많으셔 모자가. 예.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누가 봐도 상황이 힘든 건 맞고요. 힘든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 때문이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네. 통상할 때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하고는 이거를 패키지로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안보하고 이걸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지점을 찾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통상만 하겠다 하고 안보를 뒤로 밀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담당자도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이걸 끊어냈고 근데 지금 미국의 이 장관들 중에 실세는 루비오거든요. 루비오는 또 모자를 2개 쓰고 있잖아요. 예. 안보실장이랑 그렇습니다. 국무장관, 우리로 하면 외교장관을 예. 쓰고 있고요. 사실 중간에 조현 장관이 간 것도 지금 위성락 원래 지금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안보실입니다. 또 외교부 장관은 좀 뒤에 임명되기도 했고 일단 이제 그 루비하고 상대했던 사람은 위성락인데 그다음 실무진이 있겠죠. 그래서 2대1로 해야 되겠다. 모자가 2개니 그래서 중간에 조현 장관에 올라간 것 예. 같고요. 지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얘기하면 갔냐면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카운터 파트는 수지 와이어스입니다. 예. 또 다르게 트럼프의 측근이죠. 아.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면 예.
루비오는 매우 강경합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지만 아. 거의 근본주의자, 크리스찬 근본주의자고요. 십자가 보셨죠 지난번에? 예. 예. 그리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압박해서 그 다음에 통상팀에 대해서 약간 경쟁심도 있습니다. 경쟁심이요. 그러니까 통상팀이 해냈으니까 자기는 더 큰 걸 행해나겠다. 아. 내부에서 트럼프한테 경쟁심도 이른바 있어서. 마스가로에서 3,500억 불 따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안보 분야 그렇죠. 국방비 가지고 세게 해야 돼 이런. 그다음에 중간에 레빗이라는 얘기 예, 레빗, 비서실장 저 대변인은 뭐라 대변인. 그랬냐면 쌀 얘기도 또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이런 걸 보면 그때 걸 오히려 미국이 지금 통상도 루비오가 위협하면서 안보의 동맹 현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무효다라는 정도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맹 현대화라는 게 되게 그래서 어떻게 현대화를 하자는 건지. 그거를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외교적으로 조현이나 위성락은 이 기회에 그 현대화라는 말은 되게 좋게 들리는 긍정적 단어잖아요. 네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매우 악마적인 단어예요. 예. 왜냐하면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의 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있고 저도 주장한 게 뭐냐, 이건 우리가 안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안보가 예.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천병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루비오가 군부화 지금 짬짬이가 돼서 네. 한국한테 명시적으로, 왜냐하면 루비오가 샹그리라에서 뭐라 했냐면 중국하고 인연 끊으라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것인가 내칠 것이냐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 내일 아침인데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 아, 저희가 1호기를 탔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1호기를 못 타가지고 방금 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1호기 안에서 했는데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 다만 그리고 협상 관련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험악한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험악하진 않지만 관세 협상 등의 그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이 대화에 너무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지금 쌀하고 소고기 뭐 사과 뭐 감자 등에 대해서 그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는 미국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친중 현중이 어딨냐.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는 거고 안 되면 멀리 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전형적인 이제 실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금 1호기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역시 갑자기 이제 조 위원장께서 가신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3실장이 총동원된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동맹 현대화는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안보 공백이거든요. 미군 28,500명인데 돼서 스트라이커 여단이 주력이에요. 그 4,500명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구함에다 보낸다는 것은 주한미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력을 한국 내에서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전략적인 유한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보 분담 문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라는 문제, 특히 이제 미국산 이런 그 최고급의 무기를 사야 된다는데 이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런 그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중국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만 혼자 대북 억지력으로 집중하지 말고 총동원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미군도 빼고 그 다음에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이런 또 전쟁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드시 지상군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군사위성, 정보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탐지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치르지 않아도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 또는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 거점 모든 그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미군을 투사할 수 있는 전투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를 일본 쪽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약간 이제 부차적인 그런 위치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모든 정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군사 위성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나중에 중국이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대만 분쟁이 휘말려가고 되고 있고 일본의 부차적인 세컨더리한 그런 그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김정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통상 문제보다는 지금 안보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은 1차 끝났다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 문제인데 근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잘 극복하실지는 상당히 좀 고민입니다.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 외교에서 자국 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바로 할 일이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미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민이 엄청나게 묻어나죠. 예. 사실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어려운 대외 환경을 물려받은 맞습니다. 그 정권이 있나 싶고요. 그게다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을 때는 힘이 되지만 약할 때 우리가 미국한테 가장 취약하죠. 왜냐하면 많은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배신을 하면 가장 약해지는 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고 멕시코, 캐나다 아닙니까? 다 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고민이 굉장히 묻어나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자들 앞에서 저는 미군의 전략적 유해성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한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카타르가 예. 지난번에 그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 왕복 그 비행 시간이 37시간이에요. 왜 그랬냐면 카타르에 있는 미국 중동 최고의 기지를 사용해서 F-35서 거기서 뜨면 되는데 카타르가 거절했어요. 카타르가. 왜냐하면 그러면 이란하고 전쟁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만이나 중국에서 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면 여기서 발진한 미사일이 대만을 날아가면 우리가 원점 타격이 되거든요. 대만이 우리를 치겠죠. 그렇죠. 예. 대만이 아닌 중국이 중국이 치겠죠. 예, 중국이. 근데 카타르 같은 나라도 아무리 미군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도 우리가 전쟁에 물릴 수 있는 것은 거절한다는 주권 제한을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세자키 그 의원이 20 앞에서 첫 정부 질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외통위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외교 장관한테. 예. 근데 외교부 장관하고 위성나 의원 그 지금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외교관을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셔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지금 루비오는 북한이나 중국을 악마화하지만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는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뭔가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더 부드러워요. 맞아. 그래서 루비오를 잠재워야 합니다. 누구를 설득해서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루비오를 잠재워야 된다. 예. 루비오는 지금 그 공을 세우려는 게 트럼프의 뜻을 반영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밀어붙여서 성과를 낼 때까지는 가만히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나중에 나쁘게도 바꾸지만 우리한테 유리하게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지긴 했지만 지금 루비오가 나오는 그 노선이 트럼프의 노선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예전에 트럼프 부시 때 그 누구죠? 그 네오콘 관련 볼튼. 존 볼튼. 네. 존 볼튼 같은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존 볼튼. 어나더 존 볼튼이요. 어나더 존 볼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루비오를 그러면은 잠재우기 위해서 강훈식 실장까지
떴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봐야 수지 와이어스를 그러니까 예, 설득해서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는 총력전을 하고 총력전. 있는데 예. 네, 이야기를 들었더니 수지 와일즈가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는 유일한 사람이네요. 아, 그래서 이쪽에서 예. 지금 루비오가 하도 뜨니까 예.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강 실장이 가가지고 아하. 일단 채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채널을. 중요하지. 아. 그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같은 비서실장끼리 채널을 예. 만들어가지고 예. 이쪽 입장을 수지를 통해 가지고 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훈식 그렇게 실장이 그런 건 잘합니다. 제가 알기로 강훈식 실장이 귀 잘 잡아요. 설마 그냥 사람기를 잡는 거 아니겠죠? 아니요. 강훈식 실장이 그런 정치력이 뛰어나요. 그분이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이게 비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 비서부터 시작해서 딱 다닐 때는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손학규 대표가 훈식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훈식 의원이 그런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를 잘 잡네. 귀를 잘 잡는다. 강훈식은 귀를 잘 잡는다. 예, 그래서 이 루비오를 어떻게든 눌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9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동맹 현대화,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등의 전략적 유연화에 대한 요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필요하다. 이 미래형 전략화 논의에 담긴 함의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죠. 보시면 예.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이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저도 동의하는데 유일하게 동의하는데요. 조선일보 중에 주한미군은 굉장히 낙후된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북 억지로 했기 때문에 보병 위주이고 예. 여기 공군도 F-35가 아니라 F-10 주력 기종이 F-16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여기 있느냐? 예. 일종의 인계철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안보 헌신이라는 부분에 상징적과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이 되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이 없습니다. 네. 그걸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도 바꿔야 되고 한국도 바꾸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군 줄여라. 미군 보병 빼고 이렇게 현대화된 군대로 만들어라. 그러나 한계는 있다. 이거 가지고 중국 칠 생각하지 말 이 말입니다. 대통령 말 속에는 네. 같이 미군을 현대화시키고 일본처럼 해공군 위주로 네. 아까 말씀하신 스트라이크 부대 위주로 전략군 위주로 네. 변경하되 예. 이 전략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지 이걸 중국을 때리는 걸로 쓰지 마라. 그 한계를 딱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는 필요하다. 네. 그러나 그게 전략적 유연성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의 위협 요소로 가는 거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2007년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직접 투입되는 건 안 된다. 이제 그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해가지고 양국 간에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은 주한미군이 이동을 해가지고 주일 미군 기지로 간다. 거기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대만의 분쟁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거기까지는 한국이 양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약속인데 그것까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한국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 너무나 지금 강경파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쉽잖아요. 예. 단지 이제 이게 나는 이제 사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시진핑 수석하고 전화를 했다 이거야. 예. 근데 시진핑이 어떤 말이냐면 대만 자기 자기 재임기에는 절대 대만 분쟁은 대만,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예. 믿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해야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우리가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도 지금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2030년까지 1인당 GNP 5%까지 올리는 걸로 라이칭드가 지금 엊그저께 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이번에 한국 가게 되면 또 아니 대만은 지금 5%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뭐 어떡할래? 이렇게 압박하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니네도 그래서 5% 올려. 아니 5% 올리는데 그 아니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본에서 5% 올리려면 지금 일본인들 누구나 1인당 200만 원씩 내야 돼요. 세금 200만 원씩입니다. 일본은 1% 2% 중간쯤 되거든요. 예. 지금. 근데 우리는 얼마씩 1.8%. 내? 예. 네. 우리는 우리가 지금 2.3%잖아요. 우리는 이거 2.3%. 70조 원, 3.5% 올리면서 70조 원 내야 돼요. 더 내야 예. 돼요. 지금 60조 원에서 예. 70조 원으로 올려야 돼요. 엄청난 돈이.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저는 여지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계산법이 너무 정직해요.
다른 나라는 군사에 관리된 간접 비용까지 다 때려 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교육비 진짜 벌고. 무기하고 인건비밖에 안 쳐서 예. 지금 2.8%거든요. 원래는 예. 진짜 군사비 개발비까지 하시면 2.8%예요. 66조인데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3.8%예요. 그러면 이걸 나토가 10년간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 10년간 1.2% 한다 그러고 트럼프 나가고 나면 다시 줄이면 됩니다. 나토식으로 해결하자. 아니, 나토식으로 해결하면 이거 큰 문제가 안 뭐 돼요. 다 넣어야 되죠. 거기다 예. 뭐도 집어넣으니 우리가 안 집어넣는 게 저거예요. 미군 주둔부 당근 집어넣으면 돼요. 왜 안 넣어요? 그게 그러네. 국방비인데. 예. 그거 집어넣으면 아, 이거- 그럼요. 그러면 우리 3%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주둔 헛풀이 비용을. 저 평택 저 캠프 헛풀이 예. 평택 미국이 106억 달러 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106억 달러 들어가지고 100만 평이에요. 세계 최대 미군 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예. 다 공짜로 쓰잖아요. 뭐 전부 다 병원, 공짜죠. 뭐 예. 교육 뭐 이런 그거 거. 사실 그 주한미군들. 토지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탈리아는 시실리에서 본토로 연결되는 대교까지 국방비에 집어넣었어요. 이탈리아식으로. 그러니까 인프라- 아, 유럽 이건 문제 없어요. 뭐 유럽이 군사 잘하네요. 인프라. 유럽이 네. 유럽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리터라고 나토식으로. 그 나토 네. 사무총장. 향후 10년인데요, 뭐. 예. 네. 그건 뭐 트럼프 리토가 아주 끝나기 머리를 전까지. 잘 짜는 거죠. 예. 리토 사무총장.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지금 굉장히 그 복잡 다단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 중국의 대중 특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시즌은 이거로 봐요. 이제 한미 정상이 좀 안정되면 네. 그다음 에이펙 정상이 다 끝난다. 예. 그 다음부터는 대북 대러 남북 대화가 가야 돼요. 아. 그 방향을 위한 저는 전초전이다. 그렇게만 네, 좀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아니, 의도적입니다. 의도가 있다. 예, 미국에 갔을 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특사 보내는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미국 요구하는 게 지금 중국하고 끊으라잖아요. 예, 그렇죠. 끊어라. 그러니까 반중행 전선에 동참해라잖아요. 예.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 우회해서 우리 그거 미국은 못해. 기분 나쁘고요. 기분 나- 다음 주에 저도 갑니다. 그 전성절에. 예, 의원님도 네, 가십니까? 전성절 갑니다. 국회의장. 네, 예, 그거 같이. 예. 원래 계획은 7월달 한일 정상, 예. 8월달 한미, 예. 9월달에 전성절까지 대통령이 가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예, 못 가게 됐구나. 대참을 했는데 예. 그래도 우리 의전 서열 2위가 가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가죠. 이번에. 그럼요. 예. 그리고 시진핑을 만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동시에 나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을 하지만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께서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라. 그러면 이 트럼프가 기분 나빠가지고 또 루비오가 아니. 막 난리치고 아니 그건 아니로 루비오는 기분 나빠할 텐데 트럼프는 네. 아닙니다. 트럼프는 아니다.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한국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듣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아직 좀 불통해졌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은 북미 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갈리고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이제 한국 측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게 맞고 예. 지금 보내는 건 잘 보내는 겁니다. 잘 보내는 예, 거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상당히 지금 그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되게 반갑네요. 되게 반갑다. 제가 아까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네. 레드라인 우리가 가진 레드라인을 갖고 계셔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가서 모욕하거나 또는 군부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서 네. 주권 정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이렇게 나오면 저는 공동성명 구태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하기 싫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서 묶이기 싫으니까. 근데 트럼프 진영이 되게 재밌는 게 뭘 문서를 남기는 걸 싫어한다는 싫어하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서명하자 다 합의해놓고 아니 서명하자. 그것은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상호 관세 했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세가 있는데 유럽은 했어요. 유럽은 했고요. 팩트시트를 했는데 한국 일본만 안 하고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불안정 요소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 우리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없다. 근데 저 말은 예. 결정적인 거는 꼭 합의문. 그래서 제발 우리 언론들 또 뭐 공동성명의 실패, 한미 외교 참사 이딴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딴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본회의장 가셔야 돼가지고 시간은 없지만 그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대통령 오늘 방금 전에 밝힌 건데요.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기는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또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50년 노예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자력은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뭔가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방, 안보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 이 안보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국익의 차원에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금 협상팀 가 있고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프로그램 다 모니터하고 있을 텐데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조언 또는 팁을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게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는 국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 측에 어쩔 수 없이 수용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이건 정말 국내에서 보수가 그냥 구구들이 날칩니다. 실패 실패하고 이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약간 균형추가 너무 미래적으로 기울었어요. 역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엄청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교는 뒤가 있다. 그 점을 우리 대통령께서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국립외교전 외교원장 때 우리가 어쩌면 미국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몇몇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뭐 제가 경질 당할 뻔했는데 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세계가 지금 빌런은 트럼프라는 걸 알고 있고 국제 질서와 국제 기본과 규칙 약속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 트럼프라면 저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고 기대고 있는 것이 좋을 땐 좋지만 이렇게 미국이 돌아섰을 때 엄청난 타격감을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담아서 오히려 좀 더 자율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관성이나 이런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관료들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레드라인을 정해줬으니 협상에서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관들, 당국자들, 그 다음에 이게 관성의 논리로 그동안 미국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미국에게 이 정도 퍼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논리를 가져왔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풀어간다는 데는 너무 확고한 입장을 기자들한테 보여주셔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길에서 또 분명히 분탕질을 칠 거예요. 보수 언론들이 이번에 많이 갔어요. 1호기에 보니까 보수 기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가면 기자들의 질문이 극악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선발 투수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역할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시기에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기자회견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기대 수준 관리하고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 미리 한번 예방 주사를 잘 놓은 것 같습니다. 잘했다. 현장에서 잘 하실 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